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월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 한 이슈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이런 자유롭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 국제 대변인을 지내셨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내신 최지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지은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캠프 윤희석 공보 특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오늘 지금 연장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두 분 이제 인사 나누면서 초면이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한국 사회가 짚어보면 되게 좋거든요. 짚고 하다 보니까 또 연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그냥 그건 건너뛰고 네. 아무튼 오늘 화기애애한 좀 이야기 좀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좀 그 두 분께 따로따로 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네. 이제 경선 끝났고 네. 이낙연 후보는 이제 승복 선언을 했고 이제 네. 갈등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좀 잠복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께서 특히 예. 본인이 굉장히 지지하던 후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 과정이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뭐 이낙연 전 대표님도 그렇고 서른 의원님도 그렇고 다 함께 해주겠다고 하셨고 또 그 본인이 지지하셨던 후보들이 그 다른 후보를 돕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원팀 구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낙연 후보 대전 선대위원장 지낸 분이 홍준표 후보 돕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근데 된 뭐 거예요? 선대위원장이 대전도 있고 저도 부산에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예, 여러 캠프에 아주 많은 사람 중에 뭐 일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가 있죠. 네. 그게 뭐 홍준표 의원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진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아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대다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런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게 혹시 후유증이 여파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제가 막 누구를 좋아하는데 네. 그 사람이 안 됐다고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선 과정, 이 본선 과정 기간 동안 네. 우리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아주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다 안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이제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윤희석 특보에게도 좀 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스 토론 보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그 토론 실력이 제가 이렇게 좀 외람되지만 네, 네, 네. 표현이 좀 약간 외람될 수는 있겠으면 많이 느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죠? 그럼 바로 받아치시던데요?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일단. 예, 처음에는 그 1차 토론 그 TV 조선에서 처음 했던 토론 때는 이 카메라가 2시간 내내 본인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물도 못 드시고 계속 카메라 네, 고정돼 그래서 있다고? 계속 벌 쓰신 거예요. 물도 못 드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 마시는데 그런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셔서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막 떨렸었어요. 근데 점점 가시면서 예. 이제 소위 말해서 풀렸죠. 그냥 뭐 홍준표 후보는 일관되게 도덕성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뭐 특활비 얘기 꺼내고 뭐 꺼내고 그냥 바로 받아치시던데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홍준표 캠프 쪽 전략이 아까 제가 방송 들으니까 제 앞에 그쪽 대변인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더니 맞수 토론 때는 도덕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네 명이서 할 때는 정책 토론하겠다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맞수 토론 그 둘이 있는 데서 도덕성 얘기를 서로 물으면 싸움밖에 더 되느냐 이런 생각이고 네. 본인의 강점을 훨씬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걸 1위 후보하고 싸우는 딱 그 중요한 시기 한 번밖에 없는데 네. 전략적으로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저는 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 손잡은 거 좀 약간 섭섭하지 않으세요? 뭐 이왕이면 저희랑 같이 손잡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재형 원장님 입장에서는 정치권 들어오실 때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윤석열의 대체제다.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같이 하면은 본인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묻히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캠프 쪽으로 가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그 공통된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씩 좀 나눠갖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누가 뭐라 해도 최대의 관심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은 대변인께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좀 선전을 하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사실 그 당에서도 그렇고 캠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 이번에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나는 꼭 하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떳떳하고 그리고 원래 이분이 뭔가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돌파형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국감을 받고 잘한 성과도 알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대장동 일이 뭐 괜히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국감에서 다 당당하게 밝히고 결국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희석 특보경 혹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밀리면 어떻게 해요? 뭐 밀린다기보다는 이슈 자체가 네.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슈예요. 지금 저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두 가지 포인트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하나는 예.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음. 두 번째는 내가 공익 환수를 했다.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아니냐. 그 얘기 많이 했죠.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부각해서 이제 빠져나가시거나 방어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국민 설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거 제 그냥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다거나 뭐 공익 환수를 뭐 적게 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익 환수 관련해서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뭐 유동규든 무슨 김만배든 뭐 남욱이든 간에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약간 좀 음습해 보이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몇 명이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랑 이분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뭐 이 사람들이 규정을 악용했다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뭐 배임이든 뭐든 간에 나는 이 사람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를 얘기하거나 자기가 그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장으로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요것을 관리 감독을 하면서 했던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석 특보의 말씀은 뭐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뭐 해갖고 할 때 도대체 이재명 지사 당신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답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재형 저희는 대변인은 뭐 이미 충분히 많이 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 이걸 다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민간 개발로 되려고 하는 것을 공영으로 바꾸는데 그 네.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막았고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었고 뭐 성남시의회라든지 다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하는 당시에 이것을 공영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사실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받았냐잖아요. 근데 돈 받았다고 드러난 분들은 다 국민의힘과 관련이 된 분입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3명 중에 김만배라는 분의 누나인가요? 그분이 사신 집이 또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의 집이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뭐 주인 검사였을 때 부산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 그럼 정말로 이거를 낱낱이 밝히면은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는 청렴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국민의힘은 그 토건 세력하고 정치 권력이 아주 밀접하게 작동한 그 권력 카르텔이었다. 이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앵무새 같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럼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그 집 부분, 부친 집 사신 분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거 아니에요? 수차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당사자도 아니고 아버지고요. 판 사람은 그 여동생분이 이제 같이 부동산 매도할 때 계셨고 김만배도 아니고 김만배 누나예요. 누군지 몰라요 서로. 자, 거기까지.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있으려면은 김만배 씨 누나가 정말 윤석열 씨 부친의 집이니까 표적 삼아서 뭔가를 살려고 했다면 적어도 깎지는 말아야죠. 비싸게 사거나. 깎았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좀 깎아서 19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긴데 연희동이라는 특정 지역의 단독주택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집을 찍어서 매물이 뭔가 해서 가보니 우연히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공교로운 건데 그 정도만 해도 전 뭐 해명이 될 것 같고 부산저축은행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2011년에 저축은행도 막 뭐 9조짜리 이게 비리였어요. 그래서 대검에서 엄청 가가지고 이게 뭐 보니까 참고인만 3,300명이고 76명을 기소하고 뭐 수사관 130명. 이제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본인이 무슨 특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차명으로 회사를 120개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부산은행, 부산저축은행 예금의 절반 정도 되는 4조 넘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대출을 해요. 배임이죠, 완벽한. 배임 혐의가 이 수사의 포인트였는데 지금 대장동 관련한 얘기는 뭐냐면요. 그건 그냥 일반 대출을 한 거예요.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거기다가 일반 대출해서 1,100억을 주는데 그중에 400억을 못 받아요. 그러면 빌려줬는데 못 받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대출 회수가 안 된 거를 배임으로 걸 수는 없는 거예요.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안 한 거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배임 수사를 할 때 이게 걸리느냐 마느냐 여부를 판단한 거지. 그럼 윤석열 당시 뭐 무슨 이과장? 중수이과장. 중수이과장. 예. 이분이 누굴 봐줬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근데 그 섭섭한데. 당시에 이 대출을 일으킨 분이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비하려고 검찰 출입기자 당시에 네. 검찰 출입기자인 김만배 씨 소개로 네.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것을 알고 또 이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저택을 매입했고 또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고 또 이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거대한 퇴직금을 받았고 곽상도 의원과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박영수 모든 것이 특검이 우연일까라는 박영수 생각이 특검이 드는 그럼 거죠. 야권 인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이게 검찰과 뭐 여야를 떠나서 검찰 권력과 그 당시에 정치 권력과 그리고 토건 세력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 당시에 검찰에 있었던 네. 윤석열 전 총장도 관련이 있었다라는 그럼 얘기죠. 유능하신 이재명 시장 그때 뭘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2011년에 뭐 했냐고요? 이재명 제 시장이 얘기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제 얘기는 그런 비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대장동 사업에 뭐 하셨냐고요. 그 사건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당시에 그런 뭐 김만배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대장동에 땅을 사놓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민영 개발로. 근데 이재명 시장에 당선되면서 그거를 민간 합동이나 공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100% 공영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를 해서 민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시장 처음 할 때 시장 하려고 할 때 이재명이 시장 되면은 민영개발 대여하면서 원주민들 설득했던 녹취 파일이 재생이 됐잖아요. 방송 통해서.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 보시면은 민간으로 바꾸려는 것을 성남시의회에서 막았죠. 여러 번 막았고 뭐 이 과정을 하도 많은 분들이 들으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 당 소속이었던 성남시 의회 의장이 민주당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사업이 풀리죠.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생기고 그 여러 가지 당시에 얘기가 있을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못 만들도록 했었고 그 당시에 성남시의회에서 그걸 반대했었고 또 그 국민의힘의 전 그렇죠. 의원의 그 동생이었나요? 뇌물죄로 좀 구속되어 있죠.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 모든 걸 단초라고 봐요. 근데 지금 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데 오늘 경기도 국감 진짜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거 열기역은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국감장 그렇죠. 같은 거. 예. 네, 야. 피크에 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좀 저희가 지금 대장동 이슈를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네. 굉장히 복잡해요. 국민들이 들으시면 이게 뭐냐, 그냥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정책 대변인인데 뭐 심지어 기본소득을 비롯한 모든 정책들이 지금 다 묻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나와가지고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좀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밝히고 좀 새로운 이슈,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분께 한번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그 요인이 남욱 변호사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남은 이제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변수가 어떻게 작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남희석 특보께 먼저 그러니까 윤희석 특보께 여쭤본다. 남희석이요? 죄송합니다. 개그맨이 있죠. 이분이 예. 참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 옷차림이나 머리 그러게요. 모양새나 예. 보면 영혼이 자유롭고 이분이 많은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목표는 뭐냐면은 본인 재산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거 지키려고 온 거예요. 음. 근데 오면 어떻게 될지도 위험 부담이 많은데도 왔어요. 온 이유는 자기 자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최소한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던 재산 그거는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많이 줄 겁니다. 검찰에. 그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또 변호사고 본인이 제가 듣기로는 법조계 분들에게 듣기로는 계속 이것만 했대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좀 위험이 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동산 이 부동산 시행 개발 사업만 쭉 해왔던 그것만 했던 사람이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모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김만배, 유동규, 뭐 정영학 이런 분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검찰에서 털어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플리바겐이라고 하죠. 뭔가 본인의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뭔가를 가져갈 거예요. 변호사니까. 예, 그 과정에서 수사는 더 진척이 될 거고요. 플리바게님까지 언급을 하셨으면 남욱 변호사의 지금 입국 시점이 그것도 검찰하고 사전 논의가 돼서 들어오는 시점까지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분이 미국에 가셨던 동네가 제가 옛날에 있었던 동네예요. 보니까. 예, 그래요? 거기 가면 거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거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왜 안 찾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금방 찾았을 거예요. 뭔가 얘기를 했겠죠. 바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검찰하고 얘기가 돼서 저는 얘기됐다고 봐요. 최지훈 대변인께서 이 남욱 변수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지금 사건이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결과를 아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 여야를 관련 없이 뭐 잘못한 사람들을 다 명명백백히 밝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증인이 아니면은 뭐 이 가장 그 핵심이 되시는 분이 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결과가 어디를 향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뭐 관련된 정황이 없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고 지금 국감도 본인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검찰의 수사가 주로 정영학 녹취록 이걸 이제 따라서 수사 이제 줄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평이잖아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검찰한테 하는 진술이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나 녹취록하고 충돌하는 것이냐 보완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검찰 수사가 녹취록을 가지고 제일 먼저 유동규라는 분을 구속을 하고 좀 유동규라는 분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검찰 수사는 돈이 현금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녹취록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에 많은 저희 캠프에서는 굉장한 이거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찾고 누가 설계를 했는지 처음에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검찰 수사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녹취록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주모자를 유동규, 김만배 정도로 특정을 했다고 봐요. 방향이. 맞아요. 예. 그러면 남욱 입장에서는 자기가 빠져야 되면 녹취록을 지지하는 얘기를 하겠죠. 녹취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완할 거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기한테 화살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넌 누구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넌 뭘 했니? 그렇게 되겠죠. 그럼 오히려 유동규의 혐의점이 더 이제 확실하게 입증이 될 거고 그럼 그 화살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게 될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뭐 유동규 그분도 그 여러 그 성남시나 경기도에 있었던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지 그분이 뭐 사실 잘못을 했다고 그게 이재명 지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확실하게 된 손준성 검사의 잘못이 지금 우리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죠. 이윤희석 특보께서 바로 반응에 나오시는 게 아마 그거 같아요.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느냐. 그렇죠. 이거 지금 그거예요. 같은데. 그거를 방어하시려면 그렇게 반응하면 일단 듣지를 않잖아요. 유동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이재명 측근이라고 인식을 해버린 상태예요. 이제는. 그 말을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다. 무슨 한전 직원이 잘못한 대통령이 책임지냐? 그런 식의 그 그러면 반응은 손준성 검사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정치 공사를 하려니까 손준성을 갖다 놓잖아요. 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공적인 업무 과정에 업무 개선에 유동규는 있었던 거고 손준성이 설령 뭔가 자기가 김웅과 연결이 돼서 고발을 어떻게 하게끔 하는 그 연결선상에 그들만의 리그에 인물이 거기에 껴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적인 얘기니까요. 그거는. 이게 공식 업무가 아니잖아요. 검찰총장 관련한 고발 업무를 야당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검찰의 공식 업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손준성이라는 분이 뭐 검찰총장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이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돈이 그냥 있잖아요. 그 일을 한 것이에요. 돈이 있잖아요. 유동규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 하면 돈이 가잖아. 벌써 뇌물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아니, 본인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하시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의혹이지 뭐 드러난 아무런 증거가 없지 유동규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까지 간 게 아니고 지금 또 하나 넘어 뛰셨어. 지금 돈 얘기는 유동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준성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셨고 유동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중에 네, 제가 이재명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죠. 유동규라는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잘못을 예, 했다고 예. 밝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그거하고 얘기예요. 지금 유동규하고 이재명의 관계는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유니석 특보께서 제기했던 문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본부장의 관계는 어떤 일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나 이런 어떤 그 상호 관계가 명백히 성립이 되는 관계라고 보는 게 상식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고발 사주 의혹에서 나온 걸 보면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직무관계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정반대로 이재명 그 후보 쪽에서 그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유동규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단독으로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니라 반론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양면이 다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돼요. 한 가지고 또 이거는 일 때문에 일을 하다가 예. 뭐 유동규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 업무상의 실수죠. 근데 그 일관계로 엮여 있는 건데 손준성 검사는 일관계도 아닌데 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한마디만 더 그게 좀 하면은 이상하다. 그럼 왜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그렇게 드릴게요. 했냐? 이 고발 사주라고 명명이 된 의혹은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과의 연관성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웅 의원이 중심인데 김웅 의원이 뭔가를 받아서 뭔가를 누구한테 줬잖아요. 준 사람이 손준성으로 추정되는 현직 검사로 추정이 됩니다. 준 사람은 밝혀졌어요. 조성은 씨.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심 인물은 김웅 의원이에요. 이분이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의혹을 낳았잖아요. 기억이 이거는 안 난다고 그랬죠. 예. 기억이 안 나고 뭐 자기가 불분명한 기억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결론은 이건 김웅 게이트예요. 여기는 그 사람들만의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에 윤석열이 들어오는 건 단지 고발 뭐 사준지 뭔지 그 디지털화된 문서 안에 내용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손준성이 검사로 재직한다고 봤을 때 그때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이유 하나예요. 근데 이건 아까 윤 특보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김웅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김웅이 혼자서 왜 그러겠냐? 뭐 밝혀달라는 검찰과 관련 얘기예요. 없이. 두 번째로 지금 윤석열 후보랑은 아무런 뭐 걸려 있다는 정황이 없다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도 뭐 전혀 뭐 대장동에서 10원이라도 받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이걸 돈 얘기가 아니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뭐 그냥 다 50보 100보다 이렇게 자꾸 들릴 것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은데 변호사비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게 반응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서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밝힐 거는 밝히고 좀 똑같은 아니,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잖아요, TV를 그래서. 보면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알겠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정책 얘기할 때 좀 대충 불러주십시오. 이제 두 분 이야기를 잠깐 해보니까 오늘 이제 국감장에서 어떻게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지 대충 그림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상되는 그러니까 공격성 질문과 네. 예상되는 방어성 답변이 나오면 무승부겠죠. 그렇죠. 오늘 국감에서는 네네네. 그렇게 무승부가 되는 것이고 전혀 의외의 어떤 뭐냐면 비장의 무기로서 공격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팩트 반격이 나오느냐 이게 사실 오늘 국감의 어떤 체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점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건 지금 예상할 수가 없죠. 네. 비장의 무기니까 그렇죠. 그것만 하고 뭐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권 관련해서 고발사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한번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정직 2개월 그 징계는 정당에 따른 법원 판결. 윤석열 후보 뭐라고 하시던가요? 혹시 사적으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판결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백풀도 하셨고 제가 뭐 사적으로 그런 얘기 좀 여쭤보기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래요.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가 네. 본안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해를 네. 하는데 그때 가처분 2번 인용됐을 때 그 담당 판사가 본안에 가깝게 사건을 심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3장 정도 나올 수 있는 판결문 몇십 장 됐어요. 굉장히 본안에 굉장히 그 충실하게 그걸 해서 결과가 2번이나 이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본안 판결에 가서는 중간에 증인 신청도 1명 정도밖에 안 받아줬대요. 그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새로 밝혀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대로 가나보다 했는데 이제 이 판결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당황스럽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도에 따라서 저희는 항소를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택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인용 판결 가처분 인용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게 바뀌니까는 이제 와서는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립니다.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은 사안별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참 제가 뭐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 분명히 정치적인 외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판결 난 다음 날 김병민 대변인 인터뷰에서 그때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가처분 인용을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상징적인 효과는 이미 다 거뒀잖아요. 예. 왜 그러면 취하를 안 했느냐? 왜 소취를 안 했어요? 그게 소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 징계 기록이 판결이 나야 확정적으로 나야 그게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부당한 사유에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검찰총장마저 이렇게 징계를 당했었다. 이것을 바로 잡았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냥 솔직히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당연히 가처분 인용이 됐으니까 1심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줄 거고 그럼 대상가도에 좀 탄력을 받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판단을 하면서 소추 안 했던 거 아닌가요? 앞에는 맞고요. 예. 뒤에 대선가도까지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거를 이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한 어떤 정치적 명분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징계 받은 검찰총장인데 나와서 한다는 게 근데 좀 만약에 그렇지 않나. 거꾸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 편을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상징성도 더 커지는 거니까. 뭐 이미 가처분으로 이미 효과를 얻었는데 판결 났다고 그까지는 아니고 다만 저는 역으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봐라. 이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정치권에. 국민께 판단을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출마했다. 이렇게까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이것이 윤석열 후보에 상당히 데미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그럼요. 아니 이분이 뭐 정의롭게 지금 뭐 그런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데 이제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이미지로 나왔는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지금 사법부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벌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출마에 대한 명분까지 없어지는 거고 벌을 받아요 징계인데.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 징계가 벌이에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사법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사법부가 외압을 받는 거 아니냐, 뭐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외압까지는 아니고 영향을 받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사법부도 그랬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반대하신 분이거든요. 검찰 개혁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방향이 그 잘못됐지. 당시에 이제 그 검찰 개혁의 방향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면에서 검찰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검찰 수장이 지금 보니까 벌을 받았던 사람이 얼마만큼 정의롭냐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 당시에 우리 경선 때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그 지지자들이 추미애가 옳았다가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이 말이 맞구나 지금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죠. 예. 근데 어떻게 캠프 차원에서는 좀 데미지를 어떻게 지금 그 진단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똑같은 본안 심리를 한 본안에 가까운 심리를 한 분과 본안 심리를 한 이 결과가 같은 법원에서 이제 갈렸단 말이에요. 네. 더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법리적인 부분은 떠나서 네. 어차피 이제 선거 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만 한정을 하면 2심 판결에서 뒤집어지기를 당연히 그러니까 기대를 하겠지만 선거가 끝나기 전에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잖아요. 그러면 네.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상대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것이 예. 국민의 판단이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고 해도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대로 갑니다. 국민이 지금 정권 교체를 왜 원하고 정권 교체를 할 주역으로 왜 윤석열을 불러냈느냐라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네. 그 판결 나오고 나서 서민 교수가 그 예. 입장 밝힌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때 뭐 일부 보도는 캠프가 발칵 뒤집어졌다 뭐 이런 그 보도나 정도는 아니고요. 과장된 보도입니까? 그분이 뭐 캠프에 온 적도 없고 그분이 윤석열 TV라는데 이제 진행자 격으로 저희 지지를 선언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분이고 또 중도 진영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뭔가를 시원하게 말씀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의 도움이 많이 되는 분인데 발언 경위는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죠. 이건 예. 그 얘기 아닙니까? 법원 판결을 깨끗하게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법원 판결에서 저항하는
여권 세력과 뭐가 다르냐, 조국 전 장관 등등. 난 실망했다 이 얘기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 사안별로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제 계속 이 문제 계속 공격할 거죠. 계속 이야기하던데. 뭐 이거는 뭐 공격이 아니라 징계 받았는데요. 뭐 그거 드러난 거고 그 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아내나 장모의 이런 뭐 비리 의혹들이죠. 이제 장모는 뭐 이미 알고 있지만 아내의 뭐 주가 조작과 관련된 뭐 비리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밝혀져야 되고 사실 공수처에서 이미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 신분인데 뭐 여러 가지로 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수사 방해, 뭐 옵티머스 펀드 사건, 뭐 부실 수사 여러 가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서 좀 빨리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좀 소환 조사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덕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실제로 공수처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대장동도 있으니까 하고 제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2년 가까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1년 6개월 넘게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의 개요는 다른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정범이라고 여겨지는 분에게 이 배우자가 주식 위탁 거래를 한 4개월 동안 맡긴 게 다예요. 그러다가 돈이 좀 빠지니까 그걸 회수를 했거든요. 4개월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 정범이라고 여겨지는 요 분이 주식 위탁 거래를 했던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겠다, 고소하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경위서를 써요. 내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회복시켜 드리겠다 할 때 피해자 이름에 들어가요. 배우자 이름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단데 이름이 거론되고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의심이 되니 자꾸 여기서 연관이 더 얘기 나오는 거니까 그 사실관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 하시니까 그 며칠 전에 그 마스 토론에서 이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럼 궤적 가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까겠다고 윤석열 후보 약속했잖아요. 혹시 이번 주 중에 깝니다. 계획 잡혔어요? 까죠. 깐다고 약속 드렸잖아요. 공개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냥 해요. 이게 배우자 거잖아요. 예. 배우자 거니까 주중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뭐 2, 3일 내로 저는 나온다고 저는 뭐 봅니다. 그거 말고도 의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망언도 많고 의혹도 많고 이래서 다 기억을 못할 할말 정도이기 많아요.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에 대해서 답만하자고요. 근데 이제 좀 그 마무리 삼아서 그 두 후보가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야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또 각각 각종 의혹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선출되기 전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수사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 있잖아요. 저희 쪽 수사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발 사주가 뭐 의혹 사건도 있고 초스피드로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계속 해왔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뭐 처가 관련 수사는 또 되게 오래 해왔으니까 그다음에 대장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11월 5일날 이제 그 후보 선출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이게 가능할지는 논외로 치고 예. 이게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다면 털어낸 상태에서 국민께 심판받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의혹을 달고서 한다는 것이 후보 입장에서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만 빼면은. 근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수사가 나올 게 없어요.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아니 그때까지 끝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못 끝나죠. 이게 어떻게 끝나요? 예. 그럼 대선 내내 수사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7년 대선 때 오래된 얘기지만 당시에 대선 앞두고 김대중 당시 새천년 민주당인가요? 후보에 대한 비자금 의혹이 공개가 돼서 거기에 대한 검찰 수사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지시를 합니다. 그렇죠. 대선을 앞두고 정책 영향을 수사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요. 그런 정도의 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거기에 똑같이 해당될까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윤특보께 그러면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도 중단, 고발 사주도 중단, 모든 거 중단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요? 제가 후보라면
글쎄요, 그건 아닐 것 아, 같아요. 그럼 공평하게 중단 지시를 해야 될 거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사안이냐를 여쭤보는 거. 그때 이제 한 분에 대한 거고 야권 후보인데도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대승적 결단이고 물론 해석은 많아요. 그 사후를 대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경우가 양쪽 다 걸리니까 이게 가능한 거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대장동은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장동이요? 대장동은 어떻게 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단 대상에서 수사 빠지는 게 중단 대상에서 아유 거기까지 물어보세요. 우리 최전에 네. 답변 주신다. 아니 지금 저는 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뭐 사실 경제하고 막 정책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네. 아 정말 검찰이 지금 정치의 주체가 된 네. 것 같고 검찰이 뭔가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치적 사건이 항상 고소고발로 가서 자꾸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는 네. 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그리고 아니죠. 이제 검찰이 들어오고 이렇게 사법화되는 순간 너무 복잡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해도 못하는데 아, 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이 현실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빨리 밝혀야 되고 빨리 밝혀서 의혹을 털고 좀 빨리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네.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특검을 도입하라 이거는 시간 끌기 꼼수 이렇게 그 선거 이후에 뭐 하자 또 이런 걸로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기 얘기가 또 때문에 이제 특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가 빨리 잘해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잘 타시네요. 특검까지. 야. 아이고 참 어렵네요. 네. 이게 뭐 워낙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네.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 균형 잡힌 시각과 접근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네네.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계속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참 벅찹니다. 시사포로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번 벅차다. 주가 피크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그다음에 이제 모레 있게 되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문제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중간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분수령인 것 같다. 요 이야기까지는 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거기에 이제 쏠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방송사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생중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 뭐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네.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날선 공방을 하고 언어 쓰는 단어도 좀 세고 한데 그런 모습만 안 보이고 차분히 얘기하다 보면 네네. 합의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논쟁은 드립니다. 치열하게 그러니까 단어는 절제해서 네.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현 대변님도.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청렴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오히려 이번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서 국민들도 다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있었는데 굉장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뭐 누가 50억을 받았고 100억을 다 받았고 이런 게 그 시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시고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법안으로도 뭐 너무 그런 뭐 인허가로 인한 초과 이익, 근데 좀 부당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다 그럼 잘 환수하는 타죠. 또 이런 얘기를 정책까지 하신다. 끝을 내는 것이 장난 아니다, 진짜. 그 완결이지. 여기 싸움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피로감만 예, 누적되는 예, 일이 예.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두 분 종종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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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좀 마무리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다른 개그맨하고 이름을 헷갈려 버렸던 남석이요? 윤희석 공보특보 고맙고요. 네. 그다음에 최지현 대변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예, 이렇게 이제 두 분 인사 나누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